어제 도심 곳곳엔 성탄절을 앞두고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는 희망으로 채워지길 소망했습니다. 성탄 전야 시민들의 표정을 배민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가득한 명동성당.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명동성당은 좀 예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많이 나고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잘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가 다사다난했던 만큼 다가올 새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올 한 해 좀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던 한 해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평안하고 좀 모두가 좀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는 촛불 하나 정성스레 놓으며 온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읍니다. 크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가족 입장에서는 항상 건강이죠.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하니 더욱 소중한 순간입니다. 시민들은 성당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성탄 전야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정순택 대주교는 상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깃들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도심 곳곳도 성탄절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올해 고3이다 보니까 많이 힘든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좀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새해를 이렇게 기다릴 날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다가올 새해에는 행복하고 따뜻하길 시민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YTN 배민혁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오늘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주님 성탄 대축일 난 미사가 봉헌됩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삶의 상처와 외로움,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청한다는 성탄절 메시지를 냈습니다. 개신교계도 오늘 전국 각 교회에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잇따라 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성탄절 이브인 어제는 예년보다 온화했지만 오늘부터는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엔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중북부에는 눈을, 전국에 겨울비를 뿌렸던 구름대가 물러나면서 어제는 비교적 온화한 성탄절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았지만 오늘부터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5도를 밑도는 강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한 북서풍과 함께 내려오면서 25일 같은 경우에는 기온도 내려가고 강한 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예상이. 성탄절인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점차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한낮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히려 낮이 더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맑겠지만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15cm,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눈은 내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체감 영하 9도로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 변동이 무척 크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에서 활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벌렁 뒤집혔습니다. 모두 음주사고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애꿎은 경찰 2명이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불과 한 달 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도 음주사고는 그치지 않습니다. 0.03부터 결국 검찰과 경찰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5년 내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차량은 압수, 몰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해왔는데 기준을 크게 낮춘 겁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는 10년 전보다 반 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큰 변화가 없는 데 따른 조치라며 앞으로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자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이로써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시간 무제한 토론과 강제 종결, 이어진 법안 표결까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법여권은 일사천리, 익숙하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퇴치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위나 조작, 공익침해 같은 용어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질 대상도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라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인이나 재벌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조항이 담기지 않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법체계 충돌 문제로 일단 존치됐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박 3일 내내 충돌한 필리버스터에서는 본회의 진행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책임 회피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반면 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은 국회의장 혼자 하는 게 원칙이라며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박자에 맞추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장 대신 일반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언 등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새해에도 필리버스터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언론 단체들은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하거나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낸 여야가 연이은 회동에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권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수사 대상이자 해산될 정당으로 호칭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법 수용사를 밝혔던 민주당은 제1야당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 등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짚으며 모두 특검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보수야권 법안에 대해 여권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조차 심판 못하는 사법부에 권한을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합니까? 대신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른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종 핑계로 시간을 끌어 특검 부산을 꾀하려 한다며 자체 법안부터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 될 거라며 마찬가지 해산 공세로 응수했습니다.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법 발의에 함께한 개혁신당도 법안 관철을 위해서라면 보수 야권의 공조 전선을 더 넓힐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가지고 공동투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2차 종합특검까지 흔들림 없이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재판부와 2차 특검은 내란 청산의 두 바퀴라고 표현했는데 상대 진영은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온 게 변수입니다.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화는 사실 안 맞아요. 특검의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하지만 정작 누구를 어떻게 수사할지 동상이몽이라 연내 단일 특검법이 도출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올해로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혐의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 올해 안에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과 전망을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일교 의혹 경찰 전담 수사팀의 조사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검에서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을 진술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돌연 그런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한학자 총재도 혐의를 부인하긴 마찬가지 경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통일교 돈줄을 관리하던 자금 관리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정치 헌금 관련 자금 집행 관련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좀 바꿔 있는 중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깰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경찰은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등 3명 전현직 의원 수사에 가장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정리한 TM 참음원이 특별보고 수천 쪽을 분석 중인데 의혹 정치인들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 소환 조사 당시 문건을 보여주며 정치인들의 천정궁 실제 방문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동선 확인과 함께 실제 금품이 오간 정황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특검 수사 땐 통일교에서 김건희 씨 그라프 목걸이를 샀던 영수증과 기한서, 권성동 의원에게 건넸다는 현금 사진 등이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 경찰 역시 로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회계 문서를 찾는 동시에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불가리 시계의 실물도 추적 중입니다. 압수수색 때문에 오신 거죠? 혹시 소환 조사 계획도 있으신가요? 통일교가 각종 행사를 열면서 여야 정치인을 동원하고 후원금을 보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통일교 천주평화연합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후원금 명목의 돈을 보냈고 이 자금은 과거 1천억 원 이상,
막대한 예상을 집행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송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전재수 의원 관련 공소시효가 올해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수사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국회에 담을 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 말했을 거라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청장은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서슴없이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제 담이 워낙 낮고 철골 부전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이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경찰이 이미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며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과의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습니다. 주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가에서 비상계엄에 관련된 A4 용지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예, 2,200 그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식의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구속된 채로 비상계엄과 얽힌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기한을 하루 남기고 추가 구속됐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던 구속기한이 연장됐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작전을 기획하고 추진한 윤 전 대통령도 다음 달 18일 구속기한을 앞두고 이미 신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특검과 변호인단으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해 최종 판단은 해를 넘기고 나올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1억 3,72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도 청구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최은순, 김진우 씨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김건희 씨 일가 회사에 22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고 양평군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 김진우 씨는 이 과정에서 특혜 로비를 위해 지역 신문기자 A씨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한 뒤 사용하게 한 혐의로 A씨는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두 사람으로부터 2억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49명의 1심 판결은 지난 8월에 나왔습니다. 40명은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감독에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판결에 불복한 36명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고 꾸짖었습니다. 16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20명은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낮췄습니다.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자료에서 당시 법원 청사 안으로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쿠팡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90%가 넘게 발생하는 한국 시장에서 벌어진 최악의 정보 유출에도 미국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은커녕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쿠팡 사태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처음 알려진 지난달 20일 공개된 유출 규모는 4천여 명. 하지만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유출된 계정 수가 무려 3,370만 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태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가 정부 긴급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지못한 듯 사과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틀 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잇따라 현안 질의를 열었고 창업주 김범석 의장, 미국명 범킴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해외에 현재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 나흘 만에 국회에서 지적된 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고친 2차 사과문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사과문조차 공유할 때 쿠팡 광고 미리 보기가 노출되도록 설정된 사실에 비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흘 뒤 박대준 대표는 전격 사임합니다. 김범석의 복심으로 불리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최고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이 임시대표로 선임됐고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 직전인 지난 16일 부랴부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건 보고서를 올립니다.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would not violate U.S. privacy law. However, there are other issues that we inform the SEC of, and so here where there is an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U.S.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급하게 미국에 보고서를 낸 쿠팡은 정작 우리 국회에는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증인만 앞세웠습니다. 브랜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후 김범석 의장의 노동자 사고 증거 삭제 의혹과 강남 비밀 대관 사무실 논란까지 쿠팡 사태 여파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는 3,3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불안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가 어디로 샜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스팸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책임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은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여전히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이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국회가 다음 주 또다시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범석 의장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이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정식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3일 쿠팡 환경보건안전 담당자가 내부 회의 결과라며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전기안전 보건교육 누락과 관련해 같은 해 10월 30일에 있었던 A 팀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최종 지적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썼습니다.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유통기업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이 제기됐고 쿠팡도 포함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쿠팡이 담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따로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식사 자리가 실제 근로감독 과정에서 특혜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같은 메일의 향후 대응 계획 부분을 보면 6일 뒤인 11월 9일에 A 감독관이 확인서 작성본을 사전 열람시켜주기로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 11월 13일에는 근로감독이 종료되는데 확정 전까지 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됩니다. 쿠팡의 이른바 대관팀이 노동부 직원과 접촉하며 근로감독 관련 상황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YTN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정식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담당 근로감독관 A씨 등 거론된 인사들을 포함해 상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쿠팡 측은 정당한 해임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전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근로감독관 사이 유착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난 만큼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여야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석청문회에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정조사는 내년 1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를 비판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목표로 삼아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한미 간의 안보 이슈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 측 실무단이 내년 초에 방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미국 측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협상을 위해 지난 16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고 돌아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중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미 간에 별도 협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서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은 타국으로의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특정 국가를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다른 안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실무단도 내년 초 방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여러 계기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선 차기 잠수함 도입 수주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고 일본에선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위 실장은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이른바 동맹파대 자주파 갈등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각 부처의 의견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통해 조율하는 거라며 논란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도 우리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정부 입장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북한에서 우상화 대상이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머니 김정숙 생일 관련 보도가 관영 매체에서 사라졌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숙의 생일인 어제 오전까지 아무런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김정숙 생일에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라고 찬양하는 등 해마다 12월 24일 김정숙의 생일을 회고하는 글을 게재하며 선전해왔는데요. 김일성 주석의 부인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은 북한의 이른바 백두혈통 가족에서 유일하게 신격화되어 온 여성입니다. 북한이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에 따라 각지에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어제 리일환 노동당 선전비서와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백두산과 가까운 삼지연 관광지구에 호텔 5곳을 동시에 준공했습니다. 최근 들어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에 꽤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내년 초 당대회에선 더 핵심적인 과제로 강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흰눈으로 뒤덮인 마을 곳곳에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외관만큼 각 객실도 꽤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연회장과 사우나, 노천탕과 실내외 수영장 등도 갖췄습니다. 국제행사 유치를 염두에 둔 듯 기자센터라고 적힌 안내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최근 백두산과 가까운 삼지연 관광지구에 문을 연 호텔로 삼지연에선 최근 호텔 5곳이 한꺼번에 준공됐습니다. 딸 주애의 손을 잡고 시설을 둘러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삼지연을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관광업을 발전시키면 사회주의 문화 콘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지방의 발전과 나라의 경제 창성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의 최북단 삼지연은 눈이 많은 지역으로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의 생가가 있는 곳이자 할아버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서사도 집약된 곳입니다. 지난 2013년 도시정비를 시작한 이후 김 위원장이 12차례나 방문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고 대형 스키장도 들어서 있습니다. 백두산과 연계해 대규모 중국 관광객 유치를 우선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여름 개장한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거쳐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조성 의도도 엿보입니다. 다가오는 9차 당대회에서는 2024년부터 강조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과 더불어 관광산업을 향후 5년간의 국가 핵심 과제로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도 북한 관광산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서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원산갈마지구에 평화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재외 국민부터 개별 북한 관광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북한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중국의 연말 콘서트 무대에 로봇 백댄서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감탄할 만큼의 춤 실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올해 로봇 원년을 선언한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반짝이 의상을 걸친 로봇 6대가 콘서트 무대에 오릅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인간 댄서들과 섞여 칼같이 춤을 맞춰춥니다. 마지막 절정에서 공중제비와 완벽한 착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중화권 가수 왕리홍이 틱톡에 올린 자신의 청두 콘서트 영상 속 주인공은 로봇 춤꾼들이었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만든 일론 머스크도 공연 영상을 공유하며 감탄했습니다. 무대의 시선 강탈자는 올해 1월 CCTV 새해 갈라쇼에서 선보인 유니트리의 후속 모델 G1입니다. 이후 중국은 휴머노이드 마라톤과 격투기, 올림픽 등을 잇따라 열며 로봇 원년을 장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이 출원한 인간형 로봇 특허는 7,705건으로 미국의 5배에 달합니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군소 스타트업에 이어 샤오펑 같은 대기업도 신의 영역을 넘보는 로봇 창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2026年底我们期望真正的规模量产是高阶的人形机器人。 중국을 빼고 로봇을 만들려면 3배 이상 비싸질 거란 분석이 나올 만큼 공급망 구축과 생산 효율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주토피아2와 아바타3 같은 외화 흥행에 힘입어 올해 극장가는 1억 관객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중국에서 사랑받은 로맨스 작품을 리메이크한 한국 영화들이 연말 관객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올해 영화계에선 극장가 침체로 연간 관객 1억 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이면의 칼날, 주토피아2, 아바타3 등 외국 작품 흥행에 지난 21일 기준 누적 관객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파묘, 서울의 봄, 범죄도시 시리즈가 주도했던 재작년과 작년과 달리 올해 한국 영화는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옅었습니다. 연말 우리 영화계에선 대작이 자취를 감췄고 대신 로맨스 작품들이 연이어 개봉합니다. 나 잊어버리기 싫어. 기억 상실로 매일 아침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소녀 앞에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10대의 풋풋한 첫사랑을 따라가며 성장의 순간을 함께 비춥니다. 동명의 작품이 일본 실사 영화로는 드물게 2022년 국내에서 120만 관객을 동원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 드라마 히트작을 잇따라 탄생시키며 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 추영우의 스크린 데뷔작입니다. 상실과 이별과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교복 입은 것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 집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연인들의 설레는 시작과 끝을 따라갑니다. 중국 원작 먼 훗날 우리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상업영화 장르물에서 강렬한 역할을 주로 맡아온 배우 구교환이 독립영화 시절 멜로 감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 집에 가는 길에 문득 누군가가 생각났으면 좋겠고 돌아가셨을 때 각자의 은호와 정원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죽을 때까지. YTN 김승환입니다. 우리 뮤지컬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한 해였는데요.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알아본 뮤지컬들이 10주년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작품들 덕분에 신작들이 늘고 소재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김유정과 이상 등 당대 문인들의 모임인 구인회에서 모티브를 얻은 뮤지컬 팬레터가 10년의 경험치를 모은 무대를 올립니다. 서정과 격정을 오가는 밀도 높은 서사로 4개의 시즌을 거치는 동안 15만 명 넘게 관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연을 꾸준히 계속 찾아주셨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 찾아주셔서 저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10주년 동안 약 5차례 공연을 했는데 공연 때마다 아주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2018년 타이완을 시작으로 해외에 진출한 팬레터는 지난해 중국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휩쓸며
작품성과 흥행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고민이 더 다양해지고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즌마다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상대 배우가 달라지면서 연기 톤도 바뀌기도 하고. 배우라면 10주년 된 팬레터에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예 하고 손들지 않을까 모두가. 이제는 토니상 6관왕이란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만 한때는 입소문이 홍보였던 어쩌면 해피엔딩도 10년간 꾸준하게 관객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은 보편적인 메시지가 뮤지컬 본토인 미국 브로드웨이를 점령하며 국내 창작 환경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를 보면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의 중소극장 신작들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작품들의 경향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함이 보이고 내년에도 창작 초연에 대한 지원과 무대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늘려간다면 우리 뮤지컬 상승세는 탄력을 받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 방문객 수가 이달 20일 기준 337만 명을 돌파해 개관 이래 최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로 세대별로 보면 20, 30대가 전체 방문객의 약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최고 인기는 서울관에서 열린 론 뮤익 전시로 총 관람객 53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A조에 편성된 대한민국은 16강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면 순위에 따라서 32강에서 만나는 팀이 달라지게 되는데 조 2위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각조 3위 12개 팀 가운데 8위 안에 들면 32강에 가는데 A조 3위는 2조 1위나 G조 1위와 만납니다. 2조에서는 독일, G조에서는 벨기에가 피파 랭킹이 가장 높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모두 강팀이지만 우승 후보인 프랑스와 스페인, 잉글랜드와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조 1위로 올라와 만나는 것보다는 나은 대진입니다. 조 2위는 다른 조 1위와도 만날 수도 있는데 A조 2위는 다행히 B조 2위와 만납니다. B조에는 개최국 캐나다와 스위스, 카타르,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A조입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A는 이탈리아와 북아일랜드, 웨일스와 보스니아가 격돌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이탈리아가 올라온다면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조 1, 2위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32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난다면 2002 한일 월드컵 16강 대결 이후 24년 만의 리턴매치입니다. A조 1위가 되면 G, E, F, H, I조 3위 팀 가운데 한 팀과 대결합니다. 조 1위가 되면 멕시코시티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일정과 장소에서는 유리하지만 대진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C조에서는 모로코와 스코틀랜드, E조에서는 코트디부아르와 에콰도르가 2, 3위 싸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F조는 네덜란드를 필두로 일본과 튀니지, 유로 플레이오프 B조 팀까지 절대 약팀이 없습니다. H조에서는 카보베르데와 사우디가 3위 싸움, I조에서는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가 모두 강합니다. A조 1위를 해도 H조를 제외하고는 조 3위까지 대부분 강팀들이어서 험난한 토너먼트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핵심 선수들이 남은 6개월 동안 부상 없이 괜찮은 컨디션으로 출전 기회를 계속 얻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조별리그를 넘어 32강에서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대표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려 후회 없는 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홍명보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200원가량 비용을 받겠다던 정부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은 기존과 같은데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을 분리해서 표기만 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 컵 감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일회용 컵에 대한 값을 더 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을 가져가면 거기에 이제 그 매장에서 자율로 100원 내지 200원을 실제로 받습니다. 일회용 컵 포장 시 가격 차이를 두겠다는 겁니다. 당장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음료값 상승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5일 뒤 기후부는 일회용 컵 가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일회용 컵값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고 있는 컵값을 별도 표시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커피값은 그대로 두고 영수증에 일회용 컵값만 따로 표기해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된 모양새입니다. 기후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플라스틱 종합대책 토론회에서 컵값 추가 비용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값과 일회용 컵값을 분리 표지해서 영수증에 그 일회용 컵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 토론회에서 기후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7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추가 없는 일회용 컵 제도를 대표적인 플라스틱 감량 정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매장에서 다회용기로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잔 가격만큼 커피값을 깎아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국내 밀 소비량은 쌀 소비량의 3분의 2에 이를 정도로 많지만 국산 밀 자급률은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 생산부터 재분,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를 조성해 밀 자급률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우리밀 재분시설입니다. 밀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자 고운 밀가루가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밀가루는 인근 가공시설로 옮겨져 국수와 부침가루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밀가루의 품질에 맞춰서 국수를 생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밀가루로 만든 국수에 못지않게 맛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진청이 국산 밀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밀산업 밸류화 시범단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김제를 비롯해 전남 구례, 경북 구미, 경남 함양 등 전국 4곳에 조성됐습니다. 밀 생산에서 저장, 재분, 제품화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 게 특징입니다. 특히 하루 10톤 안팎을 처리할 수 있는 중소형 재분 시설을 구축해 생산량이 적은 국산 밀도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빵용 황금알 100강과 국수용 새금강 한면 등 용도에 맞춘 신품종을 집중 재배해 품질 경쟁력도 높였습니다. 먹으면서 이게 뿌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뿌는 속도도 느리고 식감도 쫄깃쫄깃한 게 많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현재 시범단지 4곳의 밀 재배 면적은 880헥타르로 국내 전체 밀 재배 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어떤 재배 기술을 보급해서 국산밀 품종을 고급화하고 또 소비자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소형 재분 시설을 기반으로 밀 자급률을 16%까지 끌어올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밀 자급률 2%의 벽을 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팽이버섯 아람과 느티 만가닥버섯 100마루 24 등 버섯 신품종과 버섯차 등 가공 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섭니다. 농진청은 버섯 육종가와 농업인, 가공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색 버섯 품종과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돼지고기 붉은색 정도를 좌우하는 혈액과 유전자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 재래 흑돼지와 랜드레이스 품종을 대상으로 혈액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혈색소 생성과 철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품종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혈구 관련 지표가 높을수록 돼지고기 색이 더 붉어지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서해안은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8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0.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청주 2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